알아두면 유용한 일상 속 생활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만끽하고 있을 텐데요. 학교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에게는 이 방학조차 고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역시 매년 증가하는 학교 폭력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해봐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현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먼저 이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까지 봐야 할지, 뭐 예를 들면 학생들 간 벌어진 다툼이나 폭행 등의 어떤 폭력들을 모두 학교 폭력으로 보면 될까요? 네,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이런 것들은 뭐 성인들 간에서도 그 형법상 그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강제적인 심부름이라든지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 폭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에게 직접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힘이 가해지지 않고 다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진다든지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악의적으로 따돌린다든지 하는 정신적인 폭력도 모두 학교 폭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에 그런데 좀 살펴보면 또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사이버 폭력, 사이버 불링이라는 것이 만연하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 휴대폰, 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뭐 사이버 불링은 당연히 미국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개정된 이 법률을 통해서 인터넷, 휴대폰 등의 정보통신 기기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학교 폭력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이버 불링의 예를 들어보면요. 단체 대화방에 한 사람을 초대를 한 뒤에 번갈아 나가면서 욕설을 한다든지 대화방에 초대를 한 뒤에 단체로 퇴장하는 방식의 왕따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대화방을 나가도 끊임없이 그 피해자를 초대해서 괴롭힌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방법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왕따로 인해서 지난해 9월에 제천 한 연구생이 상가에서 투신을 했던 사건도 있고요. 인천의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던 사건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테러로 인해서 심적 고통이 아주 큰 그러한 유형의 학교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이버 불링이 정말 뭐 얼굴을 보지 않고 본인을 노출하지 않고 또 이뤄지는 어떤 사이버상의 폭력인 만큼 정말 좀 더 범죄의 길로 쉽게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심각한 범죄임을 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교 폭력을 하는 가해 학생들은 친구나 선후배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연구해온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주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 역시 대부분이 과거에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원인으로 보면 뭐 대화 결핍이라든지 불안정한 가정 생활, 관심과 애정의 부족, 분노 조절 장애, 사회적인 불만에 의한 강한 공격성 표출, 주변의 시선과 주위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와 관심 부족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개인적 사회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2018년 5월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소 충격적인 결론이 있었습니다. 가해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본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재미나 장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가해를 했다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23.8% 정도,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8%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36% 정도가 뭐 원인이나 이유가 없는 무차별 어떤 폭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가해자들 내면에 체화된 그런 폭력성이 특별한 원인 없이 발현된다는 결론으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해결하기 참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말씀하셨지만 이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당하는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학교 폭력에 노출된 경우 그 피해가 좀 오래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우울증과 스트레스,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등의 피해를 호소를 하고요.
특히 예민하게 행동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든지 이제 극단적인 그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에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무분별한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는 이러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학교 폭력을 행사한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현재 어떻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보면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1항부터 9항까지가 있습니다. 가장 경미한 것으로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그 다음 항으로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등의 금지, 그리고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일수 또는 심리치료, 또 출석 정지, 그리고 학급 교체, 그리고 이제 중한 경우에는 전학이나 이제 퇴학 처분까지 미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각 그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1항부터 9항까지 조치가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우리나라에는 촉법 소년 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발생하는 학교 폭력을 보면 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이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촉법 소년을 개정해야 된다, 법을,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먼저 현행 형법과 소년법을 좀 보면요. 그 형사 미성년자를 14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게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이제 처벌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이제 촉법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고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2018년 7월 20일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여중생이 남학생 2명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이제 가해자들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보면 형사 미성년자들의 행위가 결코 성인들의 범죄에 미추어서 못지않을 정도로 이제 잔인해지고 어떤 계획성이 있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좀 중해지기 때문에 이런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좀 낮춰가지고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청원도 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법무부에서도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고 촉법소년 제도를 이제 손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 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고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10년간의 소년 범죄 연령 비율을 좀 살펴보면 16세에서 18세의 소년범 비율이 20% 안팎으로 꾸준히 높았지만 이 기간에 이제 14세 미만의 소년범은 대체적으로 1% 수준에 미친 아주 경미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견을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소년범을 구금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영국에서도 구금이 과연 소년범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될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서 좀 저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그런 예시를 들었던 문제들을 봐도 정말 이 청소년 범죄가 강력 범죄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고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인 강원도 역시 사이버불링을 포함한 학교 폭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네, 2018년 3분기까지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건수가 1,047건, 2016년 한 해와 비교해서 16.8%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2018년 강원교육청이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의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4%로 전년보다 또 0.4% 정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응답자의 연령대를 보면은 초등학생이 3.2%로 가장 높았고요.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5% 순이었고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학교의 같은 학년이 7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또 차지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을 보면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순이었고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32.9%로 가장 많았고 점심시간, 그 다음 학교 이후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가 발생한 장소 역시 교실이 가장 많았고요.
복도, 학교 울타리 안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렇게 강원도 내 학교폭력으로 적발돼서 심의를 받은 사이버 따돌림 역시 전체 118건으로 2016년에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예. 보고가 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6년 8건의 사이버 따돌림이 1년 새 4배 수준으로 확대돼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교내 혹은 또 학교 밖에서도 일어나는 이런 크고 작은 학교 폭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다고요? 네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을 했을 때 예. 그 처분 결과가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양측 학부모가 뭐 담당 교사를 상대로 폭언을 한다든지 예. 또 재심 신청을 한다든지 교사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부모들끼리 상호 이렇게 싸움을 하고 예. 상호 고발을 하면서 뭐 교사가 징계를 받고 장기 병가를 낸 사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선생님, 나아가 학교와의 이런 분쟁으로 번지는 것이 학생들 간 경미한 다툼도 그 학교폭력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예. 학폭위 처분이 있으면 가벼운 징계를 하더라도 이것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고 이로 인해서 교사들은 업무 과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이 학폭위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면 사과가 가장 많았었는데요. 서면 사과는 학생 징계 조치 중에 가벼운 1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조치이지만 이것 역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학폭위 징계에 대해서 불복한다든지 예. 행정소송 뭐 이런 것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학교에서 인지해도 눈을 감거나 방관하거나 혹은 또 축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 3년간 도내 초중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뭐 여러 지역에서 여러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뭐 지속적인 금품 갈취라든지 폭행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좀 은폐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제 발견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철원 초등학교 학교폭력 은폐 사건을 보면 예. 2017년에 그 한 초등학교에서 뇌병변 5급 장애 아동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괴롭히고 폭행한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학교장이 이를 가벼운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고 수개월간 지속된 이 폭력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심 교사들이 양심 선언을 하고 그 사건을 이제 교육청 같은 데 이제 진정을 했었는데요. 예. 오히려 교장과 학교 등이 2차 가해를 그 양심 교사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혹이 지금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 교육청 감사라든지 국가위원회 조사, 특히 이제 그 검찰에서도 조사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뭐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나 논란들을 해결하고자 다음 달부터는 학교폭력 전담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도교육청의 발표인데요. 교사들의 부담 완화와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는 3월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 권역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단을 예. 구성한다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사안 처리 등을 종합 지원하고요. 화해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한 인력도 추가해서 학교폭력 사전 예방 업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단은 변호사, 전문 상담사, 장학사 각 1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예.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사안 처리 지원, 신설되는 학생 지원센터와 연계된 피해 학생 상담, 그런 지원 등을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 없는 학교 현장의 분쟁과 갈등도 원만하게 중재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실제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런 변호사나 뭐 현장 전문 인력들이 일선에 있다면 이점이 좀 있을까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들 역시 이제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예. 갈등 그 조절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법적인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특히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2차, 3차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단기간에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 뭐 가해자로 지목됐지만 억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가해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 가해 사실이 정말 발생했는지,
그리고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에서 어떻게 화해를 하고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자문이 필요할 것이고요.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또 민사상의 보상과 합의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내 보호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지원단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도 존재합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전문 변호사 등록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그 전문 변호사로 등록 신청을 하면 협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 등록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는 그 분야는 없습니다만 그 뭐 변호사 개개인이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처리해본 분들이 전문 분야로 개척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라고 하면 뭐 가해자 혹은 피해자 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그 조언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단은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번에 강원도에 신설되는 지원단은 어떤 효과 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분쟁 해결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뭐 논란이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가 되고요. 또 학교와 학부모 간, 또 학생 간의 갈등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더불어 이러한 그런 그 역할들이 학교폭력 관련 그 교사들의 업무도 그 좀 업무 분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런 지원단이 좀 효과를 보길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학조차도 학생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어디에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피해를 받은 것이 혹시 자기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피해자 학생들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따라서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즉시 주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요. 뭐 가깝게는 부모님, 친척,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교사, 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넘어서서 보면 시군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 또 전문 상담센터 등 청소년들의 상담을 기다리는 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청소년들이든 그 좋은 상담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반드시 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 더불어 우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학교폭력 피해자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학생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되뇌어주고 피해자들을 감싸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 부모님들의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가해자 부모님들이 이제 법률 상담을 오신 것을 좀 이렇게 상담 사례들을 보면 자녀가 이렇게 가해자로 몰리고 학교폭력위원회의 그 대상자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또 놀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해 학생을 심하게 다그친다든지 뭐 심한 경우는 이제 때려서 체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모두 사태를 이제 악화시킬 수가 있는 또 상황입니다. 또 가해 학생을 아예 포기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가해 학생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가해자가 되는 것은 작든 크든 부모의 영향이 없지 않고 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 역시 사랑으로 보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학교폭력위원회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된다는 것 자체가 다행으로 생각되실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좋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다면 더 큰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해 학생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회를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학교폭력은 엄연한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나의 이유 없는 행동이 누군가에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학교폭력은 주변에 관심 어린 시선이 중요한 만큼 우리 주변의 어른들 또한 학생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안현희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